용광로의 환상에서 킴리카의 정교한 샐러드볼 모델까지. 먼저 세보미 선생님이,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프랑스 정부가 학교에서 무슬림 전통 의상인 아바야를 금지한 사건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했었죠. 프랑스는 왜 그토록 모든 학생들을 똑같은 공화국 시민으로 만들려고 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지우가 종교나 문화적 차이를 다 없애고 하나로 뭉쳐야만 진정한 평등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 선생님께서, 맞아요. 이렇게 이민자들이 고유한 문화를 주류 문화에 완전히 스며들게 만드는 정책을 동화주의라고 해요. 흔히 펄펄 끓는 용광로에 비유하죠. 어떤 금속이든 용광로에 들어가면 원래의 형태를 잃고 하나의 샘물에 녹아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건우가, 그럼 무슬림 여성들에게 아바야를 벗으라고 한 건 그들을 프랑스라는 거대한 용광로에 넣고 완전히 똑같은 모양으로 녹이려고 한 거네요.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국가들은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면서 완전히 다른 비유를 사용해요. 바로 샐러드볼 모델이죠. 하윤이가, 샐러드 안에 들어간 토마토, 양상추, 올리브는 섞여 있긴 하지만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과 맛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용광로가 우리와 똑같아져라 라고 강요하는 거라면 샐러드볼 모델은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면서 함께 어우러지자라고 인정해 주는 거군요. 그러니 선생님께서, 완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캐나다의 철학자 윌 킴리카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각자의 맛을 인정해 주는 샐러드볼만으로 진짜 평등을 이룰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서연이가, 각자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해 주는데 왜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존의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어떤 문화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키면서 모두에게 똑같은 법을 적용하면 그게 평등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 선생님께서, 킴리카는 바로 그 지점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국가의 완벽한 중립은 환상이다라고요. 지우야, 우리나라의 공식 공휴일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공식 언어는 철저히 누구의 문화에 맞춰져 있지? 그러니 지우가, 당연히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류 집단의 언어와 휴일에 맞춰져 있죠. 국가는 가만히 중립을 지키는 척하지만 이미 사회 시스템 자체가 주류 문화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판이 짜여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 스님께서, 정확해요. 주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배경이 튼튼하게 유지되지만 소수 집단은 가만히 놔두면 문화적 배경이 부서지고 맙니다. 그래서 킴리카는 진정한 평등을 이루려면 집단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에 따라 차등적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즉 진정한 평등이란 무조건 똑같이 대우하는 것, 즉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을 그 상황에 맞게 다르게 대우하는 것, 바로 실질적 평등입니다. 이것이 킴리카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입니다. 자, 그러니 도현이가, 집단마다 권리를 다르게 준다고요? 어떻게 나누는데요? 선생님이, 원래부터 그 땅에 살다가 정복당한 소수민족에게는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강력한 자치권을 주고 자발적으로 건너온 이민자 집단에게는 주류 사회에 평등하게 참여하면서도 자기 문화를 지킬 수 있는
다민족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죠. 자, 그런 선생님께서 자, 방금 우리가 킴리카가 소수 집단을 그들이 국가에 편입된 역사적 맥락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었다고 했죠. 이 구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지는 자치권과 다민족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선생님이 아주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러니 민준이가 네, 아메리카 원주민하고 자발적인 이민자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니까 필요한 보호의 방식도 여전히 다를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선생님께서 아주 훌륭한 접근이야. 먼저 자치권부터 살펴볼까? 이 권리는 원래 자신들만의 땅과 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강대국의 정복이나 식민 지배 혹은 조약에 의해 원치 않게 강제로 편입된 소수민족을 위한 아주 강력한 정치적 권리란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독자적인 프랑스어 문화를 가진 캐나다 퀘벡주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니까 하윤이가 그분들은 자기가 원해서 그 나라의 국민이 된 게 아니잖아요. 주류 사회 규칙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면 억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선생님이 맞아. 그래서 킴리카는 이들에게 주류 사회에 그냥 동화되어라고 강요하는 건 다수의 횡포이자 폭력이라고 보았어. 진정한 평등을 보장하려면 그들이 자신들의 영토 안에서 스스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고 교육이나 언어, 사법제도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력, 즉 자치권을 영구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거지. 쉽게 말해 하나의 큰 국가 안에 그들만의 작은 국가, 즉 정치적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셈이야.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으니까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돌려주는 거군요. 그럼 자발적으로 건너온 이주민들에게 주는 다민족 권리는 어떤 건가요? 라고 방금 민준이가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이주해온 이민자 집단은 소수민족과는 목표 자체가 달라요. 이들은 새로운 나라 안에 따로 독립된 국가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야. 주류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 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통합되기를 원하지.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고유한 종교, 언어, 문화적 정체성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 선생님이 계속해서 그래서 이들에게는 주류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되면서도 자신들이 문화적 차이 때문에 부당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다민족 권리가 필요하단다. 자, 그러니 하윤이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학교에서 다문화 친구들을 위해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건가요? 선생님이 하윤이가 아주 정확한 예시를 찾았어. 다민족 권리의 핵심은 주류 사회의 법이나 제도가 소수 문화권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거야. 자, 그러니 선생님이 하윤이가 말한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민자들의 문화축제에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오토바이 헬멧 대신 터번을 두를 수 있게 법적 예외를 인정해 주거나 직장에서 히잡 착용을 허용하는 조치 등이 모두 다민족 권리에 해당해. 자, 그런 선생님이 완벽하게 정리해 볼까? 킴리카는 소수민족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모두에게 무조건 똑같은 잣대만 들이대면 오히려 불평등해진다고 통찰했어. 집단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자치권과
다민족 권리를 섬세하고 다르게 보장해 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가 완성되는 거란다. 자, 그러니 선생님께서 여러분 앞서 킴니카가 소수민족에게는 강력한 자치권을 주고 이민자 집단에게는 주류 사회에 참여하되 문화를 지킬 수 있는 다민족 권리만 주어야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도윤아, 이 두 집단을 이렇게 다르게 대우하는 게 진짜 공평한 걸까? 자, 그러니 도윤이가 솔직히 좀 차별 같아요. 똑같이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인데 왜 누구는 아예 법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권리, 자치권을 주고 누구는 그냥 주류 사회에 맞춰 살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러니 선생님이 도윤이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킴니카가 이 두 집단의 권리를 철저하게 나눈 결정적 이유는 바로 그들이 어떻게 이 국가의 일부가 되었는가라는 역사적 배경의 차이 때문입니다.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계속해서 선생님이 건우가 아주 평화롭게 자기 땅에서 오두막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대한 건설 회사가 밀고 들어와 건우의 땅을 강제로 빼앗고 그 위에 엄청나게 큰 쉐어하우스를 지어버렸어요. 건우야, 기분이 어때? 그러니 건우가 완전 화나죠. 저는 여기 들어오겠다고 한 적도 없고 원래 제 땅이었잖아요. 자, 그러니 선생님께서 자, 맞아요. 이것이 바로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캐나다 퀘벡주 사람들 같은 소수민족의 억울한 역사입니다. 제국주의나 식민 지배 때문에 자발적으로 거대한 국가에 편입된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너희 쉐어하우스에 얹혀 살러 온 게 아니다. 원래 우리 땅이니까 이 큰 집안에 우리 마음대로 규칙을 정하고 살 수 있는 완벽히 독립된 별채를 내놔라. 자, 그러니까 지우가 원래 자기들만의 완벽한 사회가 있었으니까 그 사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거대한 쉐어하우스 안에 스스로를 통치할 자치권을 주는 게 당연한 거네요. 자, 그러니 선생님이 정확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서연이가 저 쉐어하우스의 시설이 너무 좋아 보여서 자기 발로 짐을 싸서 입주 신청서를 내고 들어갔어요. 서연아, 넌 어떻게 행동할까? 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자, 그러니 서연이가 제가 원해서 들어간 거니까 거실 청소 규칙이나 공용 주방 사용법 같은 쉐어하우스의 기본 룰은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자, 그러니 선생님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이민자 집단이에요. 경제적 이유든 새로운 삶이든 스스로 짐을 싸서 국경을 넘은 자발적 이주민이죠. 킴니카는 자발적으로 이민을 왔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기본 법과 주류 사회의 규칙에 동의하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이라고 봤어요. 하지만 서연아, 거실 규칙을 따른다고 해서 네 방 안에서도 남들과 똑같이 행동해야 할까? 그건 아니죠. 서연이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니죠. 자, 거실에서 다 같이 어울리더라도 제 방, 제 책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사진도 붙이고 제 고향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야죠. 제 정체성마저 뺏을 권리는 없잖아요. 자, 하윤이가 대박 이해됐어요. 선생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프랑스의 아바야 금지 반대 시위가 딱 그거네요. 우리가 프랑스 사회의 법을 따르며 성실하게 시민으로 살고 있으니 학교, 직장에서 우리의 고유한 종교적 복장 정도는 허락해 달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 선생님이 하윤아, 너는 생각을 확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주류 사회의 제도 안에 평등하게 참여하면서도 자신들이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민자들을 위한 다민족 권리랍니다.
그러니 건우가 와 킵니까 진짜 똑똑하네요. 그냥 뭉뚱그려서 다 존중해 줍시다가 아니라 새로운 땅을 찾아 스스로 뿌리를 내린 사람들, 즉 자발적 이민자인지 아니면 오랜 세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타이로 편입된 사람들, 즉 비자발적 소수민족인지 그 역사적 맥락을 철저히 따져서 권리를 다르게, 즉 차등적으로 준 거군요. 자, 그런 선생님이 맞습니다. 진정한 평등은 무조건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그 상황에 맞게 다르게 대우하는 것, 즉 실질적 평등이라는 점. 오늘 우리 반 학생들이 통찰리기 철학자의 뺨을 치네요. 자, 그러니까 누가 선생님 혹시 우리가 토론했던 프랑스 무슬림 여성들의 아바야를 입을 권리가 바로 이민자를 위한 다민족 권리에 속하는 건가요? 자, 그런 선생님이 건우야 완벽한 연결이야. 맞아요. 이민자들이 차별 없이 학교에 다니면서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상징하는 복장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류 사회의 동화 압력으로부터 소수 집단을 지키는 외부적 보호. 이 외부적 보호의 핵심이거든. 자, 그러니 건우가 그렇다면 킴디카 이론은 결국 프랑스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네요. 프랑스는 학교에서 아바야나 히잡을 입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건 외부적 보호를 해주기는커녕 국가가 앞장서서 이민자의 다민족 권리를 뺏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 선생님이 바로 그거야. 킴리카의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의 그런 정책은 자유주의의 탈을 쓰는 강요된 동화주의에 불과해. 킴리카는 진정한 자유주의라면 국가가 특정 문화, 예를 들면 프랑스식 공화주의 문화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거든. 오히려 소수자가 자신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민족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그 개인이 사회 안에서 더 자신감 있고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 수 있게 돕는 길이라고 주장한단다. 자, 그러니까 누가 와 킴니까 진짜 똑똑하네요. 그냥 뭉뚱그려서 다 존중해 줍시다가 아니라 새로운 터전을 찾아 자발적으로 이주해온 사람들, 이민자인지 원래 살던 땅에서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 강제로 편입된 사람들, 역사적 소수민족인지 형성된 맥락을 철저하게 따져서 권리를 다르게 준 거군요. 자, 그런 선생님이 맞아. 킴리카는 특히 프랑스처럼 이민자에게 주류 사회 관습을 무조건 강요하는 국가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는 셈이지. 그들이 자발적으로 왔다고 해서 그들의 정체성까지 포기하라는 계약서에 사인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이야. 자, 그러니 건우가 결국 프랑스가 말하는 통합은 소수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고 킴리카가 말하는 통합은 소수자의 차이를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네요. 자, 그러니 선생님이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야. 200점짜리 정리네. 킴리카는 소수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한 문화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보았단다. 이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의 아바야 금지령은 소수자들의 자유를 증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 삶의 선택지를 좁히는 불관용의 상징이 되는 거지. 계속해서 선생님이 여기서 외부적 보호와 관련하여 주류 사회는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이나 막강한 경제력을 통해 가만히 있어도 자신들이 문화를 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수 집단은 다수결의 논리에 휩쓸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나 문화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죠. 따라서 국가는 중립을 지킨다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주류 사회의 거대한 파도가 소수 집단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외부적인 보호막을 쳐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윤이가 선생님,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외부적 보호를 핑계로
어떤 소수 집단이 자기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겠다며 그 집단 안에 있는 여성이나 약자의 인권을 억압하면요. 예를 들어 명예살인 같은 악습을 고집하면 어떻게 하죠? 자, 그러니 선생님이 하윤이가 킵니카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안전장치를 정확히 건드렸네요. 킵니카의 이론 앞에는 자유주의라는 말이 붙죠. 그는 소수 집단이 자신들을 방어하는 외부적 보호는 적극 찬성했지만 집단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구성원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내부적 제약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자, 그런 선생님이 여러분 방금 우리가 소수 집단의 문화를 주류 사회의 거센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국가가 아주 튼튼한 유리온실, 즉 외부적 보호를 지어주기로 했죠. 자, 그런 학생들이 네, 소수민족한테는 자치권 온실, 이민자한테는 다민족 권리 온실이요. 자, 그런 선생님이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런데 국가가 온실을 튼튼하게 지어주고 안심하고 있는데 투명한 유리너머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온실 안에 가장 힘이 센 굵은 나무, 즉 소수 집단의 전통 권력, 이 소수나무가 새로 피어나는 어린 꽃봉오리들, 즉 그 소수 집단 내의 약자나 여성이 되겠죠. 이 어린 꽃봉오리들이 햇빛을 보지 못하게 넝쿨로 칭칭 감아서 시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건우야, 국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자, 그러니 건우가 비바람 막아주려고 온실을 지어놨더니 자기들끼리 안에서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당장 온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 나뭇가지를 잘라버려야죠. 어린 꽃봉오리가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 선생님이 정답입니다. 자, 방금 건우가 분노한 그 상황이 바로 킵니카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내부적 제약입니다. 자, 그러니 지우가 내부적 제약이요. 밖에서 들어오는 압력이 아니라 안에서 짓누르는 힘이라는 뜻인가요? 자, 그러니 선생님이 아주 예리해요. 내부적 제약이란 소수 집단이 자신들의 전통이나 종교적 순수성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자기 집단에 속한 개인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니 서연이가 명예살인 같은 거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집단 내부의 여성을 해치는 끔찍한 악습이요. 자, 그러니 하윤이가 특정 종교를 믿는 집단에서 여자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교육을 못 받게 막거나 종교를 바꾸려고 하면 집단에서 쫓아내고 처벌하는 것도 포함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맞습니다. 이런 집단의 지도자들은 국가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이건 우리 고유의 문화고 전통이야. 즉 온실, 즉 여기서는 외부적 보호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 외부적 보호 밖에서 간섭하지 마라고요. 도윤아, 킵니카는 이런 요구를 들어줄까? 자, 그러니 도윤이가 절대 안 들어주겠죠. 킵니카의 이론 이름이 자유주의적 다문화잖아요. 자유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집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한 명 한 명 개인의 자유와 권리니까요. 자, 그러니 선생님이 완벽합니다. 도윤이가 킵니카 이론의 심장을 정확히 짚었어요. 킵니카는 다문화주의자이기 이전에 뼛속까지 자유주의자입니다. 그가 소수 집단을 보호, 즉 외부적 보호라는 장치를 통해서 그가 소수 집단을 보호하려 했던 진짜 이유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러니 고루가 집단은 결국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그 집단이 오히려 개인의 인권, 보편 윤리를 짓밟는다면 그건 보호해줄 가치가 아예 없는 거군요. 자, 그런 선생님이 정확한 통찰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킵니카는 주류 사회가 소수 집단을 억압하는 것을 막는 외부적 보호는 적극 찬성하지만 소수 집단이 내부 구성을 억압하는 내부적 제약은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킵니카의 샐러드볼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썩은 재료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거랍니다. 그런 서연이가 집단이 구성원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교육을 막는 행동은 아무리 그들의 문화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군요. 결국 보편윤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다문화주의를 인정한다는 뜻이네요. 자, 그러니 서연이가 그렇다면 물론 킵니카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로는 샐러드볼 모델로서 다문화주의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킵니카 역시 다문화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샐러드볼 모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 선생님이 여러분 앞서 서인이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주었어요. 킵니카가 국가의 중립을 비판했다면 아예 샐러드볼 모델 자체를 부정하고 용광로로 돌아가자는 뜻일까요? 자, 그러니까 도인이가 국가는 가만히 놔두고 간섭하지 말라는 게 샐러드볼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킵니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소수 집단에게 차등적 권리를 줘야 한다고 했으니 샐러드볼이랑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니 선생님이 도인이 질문에 박수.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킵니카는 샐러드볼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맛과 색깔을 존중하자는 샐러드볼의 이상을 너무나 사랑했죠. 다만 기존의 샐러드볼이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해서 설계도를 완전히 뜯어고친 샐러드볼 2.0을 만든 거예요. 즉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었다는 거죠. 서인이가 순진하다고요. 고유한 문화를 인정해주고 차별 없이 한 그릇에 담아주는 게 왜 순진한 거예요? 자, 그런 선생님이 서인아 상상해볼까? 거대한 샐러드볼 안에 크고 무거운 단호박, 여기서는 주류 문화를 비유하는 표현이 되겠죠. 이 단호박과 작고 말랑말랑한 방울토마토, 즉 방울토마토는 소수 집단을 비유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단호박과 작고 말랑말랑한 방울토마토를 함께 넣었다고 치자. 기존의 샐러드볼 모델은 국가라는 요리사가 난 어느 채소도 편애하지 않아 완벽히 중립을 지킬 테니 너희끼리 알아서 잘 섞여봐 라고 뒷짐만 지고 구경하는 것과 같아요. 자, 건우야, 이 그릇을 마구 흔들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니까 누가 단호박에 이리저리 치여서 방울토마토가 다 터져서 짓눌려 버리겠죠. 자, 그런 선생님이 바로 그겁니다. 킵니카는 국가가 가만히 중립만 지키고 있으면 결국 힘세고 쪽수 많은 주류 집단, 자, 여기서 국가는 바로 요리사에 비유할 수 있고 주류 집단은 단호박에 비유할 수 있겠죠. 단호박이 그릇의 규칙을 다 정해버리고 약간 토마토는 다 터져버린다 라고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 지우가 그래서 방울토마토가 단호박에 치어 터지지 않도록 요리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방울토마토 주변에 투명하고 단단한 보호막을 쳐줘야 한다는 거군요. 자, 그런 선생님이 지우의 완벽한 비유입니다. 소수민족에게 자치권을 주고 이민자에게 다민족 권리를 주는 맞춤형 보호막, 그것이 바로 주류 사회의 압력으로부터 소수 집단을 지켜주는 외부적 보호인 셈이죠. 요리사가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재료의 특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세워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윤이가 와 진짜 샐러드볼 2.0이네요. 재료별로 맞춤형 보호장치가 들어간 최첨단 샐러드볼. 자, 그러니 선생님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킵니카 요리사에 아주 엄격한 규칙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만약 어떤 채소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자기 속을 파먹는 독을 품고 있다면 어떨까요? 즉 어떤 소수 집단이 자기들만의 전통을 핑계로 내부 구성원, 예를 들면 여성이나 아동, 이들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다면요. 그러니 도인이 그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내부적 제약이잖아요. 자, 그러니 건우가 아무리 고유한 재료라도 다른 재료나 자기 씨앗을 병들게 하는 독, 즉 인권 침해의 요소를 품고 있다면 그건 샐러드볼에 아예 들어올 자격이 없는 거죠.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해요. 자, 그러니 선생님이 완벽합니다.
여러분 킴리카의 이론은 단순히 다양성을 방관하는 것을 넘어 보편윤리, 즉 자율성과 인권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이 보편윤리라는 엄격한 위생기준을 통과한 재료들에게만 맞춤형 보호막, 즉 외부적 보호를 씌워주는 아주 현실적이고 치열한 샐러드볼 레시피랍니다. 계속해서 선생님이 완벽한 요약입니다. 무작정 섞는 용광로나 방관하는 샐러드볼을 넘어 킴리카는 개인이 자율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문화적 토대를 튼튼하게 보호해주되 그 문화가 오히려 개인이 숨통을 조일 때 단호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아주 현실적이고 정교한 설계도를 제시했습니다.